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을 무음 또는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컨퍼런스는 영어와 한국어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신기를 통해서 채널 1번은 영어, 한국어, 그리고 2번이 영어입니다. 누구 만났어? 아, 20층 여기 국제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네. 저기 옆에. 여기 아니라 필요 아니 다음에 뭐 요거도 못 갖고 내가 카톡에 네, 이제 2019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국제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 주체들 간의 협력 사례 그리고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이신데요. 황 교수님께서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장과 또 미디어 다양성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신 바 있고요. 지금 현재는 건국대학교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황용석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 황용석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서울예자대학의 안정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자장을 맡아서 참 민망하다고 말씀드린 게 안정인 선생님께서 CD가 갑자기 떠서 죄송합니다. 한국 미디어 교육 연구에 어떻게 보면 개척자이시고 가장 큰 데모 같은 분이십니다. 네, 지금 서울예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에 계시고요. 한국교육방송 비상임 이사를 지내셨고 제16대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한국 미디어 교육의 역사적 추이 및 미디어 교육 정책적 시사성이 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울여대 안정임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 써있다시피 한국 미디어 교육의 역사적 특징, 현황,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근데 제가 발표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발표가 오늘 학술적인 그런 논문이 아니고 그냥 한국의 미디어 교육 전반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아젠다를 제안하는 그런 발표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시죠. 해외에서 오신 학자분, 또 정책 관계자분들 계시고, 또 미디어 교육 교사나 강사분들, 그리고 또 뭐 대학에 계신 연구자들도 계시고, 또 미디어 교육 관련 정책 담당자분들도 계시고,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 그리고 이 컨퍼런스의 전체 주제와 맞는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는 한국 미디어 교육의 특징이나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소개드리는 기회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여기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좀 고민하고 앞으로의 미디어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주제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발표를 제가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해서 제 발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그 발표의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 제가 드린 이 PPT의 그 내용들을 좀 나중에 추후에 관심 있는 부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줄기는 한국 미디어 교육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스왓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미디어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강점과 약점, 또 그 기회와 도전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추후에 우리 미래의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아젠다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지 제 나름대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한국 미디어 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게 물론 무슨 객관적인 뭐 분류 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제가 한 4가지 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한국에서 미디어 교육은 거의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은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한 4가지 단계로 조금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1970년대 그 초반에 등장하면서 80년대에 거쳐서 일어난 한국 미디어 교육의 여명기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특징은 저희 그 한국에서의 미디어 교육이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언론 수용자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이슈가 그때 부각이 되면서 미디어 교육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동기, 보시다시피 1990년대 한 10여 년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미디어 교육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한 때고요.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가 굉장히 주축을 이루면서 연구와 정책까지 이제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시기가 1990년대 태동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디어 교육 도약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2000년 초반부터 2007년 정도까지 이때가 그 한국에서는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정책에서 그 질적 양적 확산이 일어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정부 차원의 미디어 교육 정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또 시청자 미디어 센터들이 건립이 되면서 지역으로 미디어 교육이 확산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2008년 방송법이 그때 개정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확장기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기에는 미디어 교육의 체계화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기관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그 다음에 학교 미디어 교육이 조금 더 많이 확산되는 그런 시점이고, 또 법적 논의 이런 것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테크놀로지 발전으로 인해서 미디어 교육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컨퍼런스도 그런 이제 그 관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국 미디어 교육의 이제 현황 그리고 특징들을 수업 분석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점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가장 그 핵심적인 강점이라고 한다면 시청자 미디어 그 시청자 시민운동으로서의 미디어 교육의 역사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40여 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방송을 감시하고 민주화를 통해서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이러한 것들이 미디어 교육의 어떤 그 싹이 되었다라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1986년에 일어났던 시청료 거부 운동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방송의 공익성을 지켜나가자 하는 그런 요청을 했던 중요한 사건으로 저희 한국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강점이라고 본다면 또 하나의 강점은 정부 차원의 미디어 교육 지원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면 오늘도 이렇게 발표들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국가마다 미디어 교육의 특징들이 조금 다르죠.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또 이제 국가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지원도 다양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 뭐 컨퍼런스 같은 데서 이런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거나 했을 때 그 부분에 상당히 놀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지원이 많구나라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하지만 상당히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표는 지금 약간 흐릿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하나의 예시로 한국에서 미디어 교육의 주무 부서 중에 하나인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도 미디어 교육 관련 예산이 200억 원이 지금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컨퍼런스도 지금 상당히 많은 정부의 기관들이 모여서 함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거는 또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부 관련 기관들의 명칭 그리고 주된 사업들을 정리해본 표인데 뭐 이걸 보시더라도 굉장히 상당히 다양한 활동들이 또는 정책 사업들이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한국 미디어 교육의 강점으로 제가 들고 싶은 것은 전국 규모의 영상 미디어 센터가 상당히 많이 건립되어 있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48개 정도의 그 영상 미디어 센터가 세워져 있고 또 현재 지속적으로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 미디어 센터는 모든 미디어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고 지역 기반으로 상당히 놓여져 있죠. 뭐 운영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운영이 되기도 하고 또는 시민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도 큰 강점 중에 하나이고 이 안에서 상당히 다양한 미디어 교육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강점으로 들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미디어 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퍼블릭 액세스 차원의 미디어 제작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죠. 지금 1990년대 질적 성장기 거쳐서 2000년대 이후가 됐을 때 한국에서는 퍼블릭 액세스라는 컨셉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또는 뭐 그런 제작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시청자 자기의 의견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미디어 테크놀로지 발전을 통해서 뭐 1인 미디어라든가 이런 쪽까지 확대되고 있고 각 전국의 시청자 센터들이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점들은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미디어 제작 교육도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지 일반 미디어 이용자들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또 다문화 이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표현교육 제작 교육을 통한 표현 교육들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는 점도 역시 강점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약점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들고 싶은 부분은 정책 총괄 핵심 거버넌스가 아직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독일의 사례에서도 그런 언급을 조금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정부기관과 시청,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렇게 미디어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또는 창업의 중복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점들이 좀 존재한다 이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교육 관련 법 제정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기관 간의 협력이나 공유 시스템이 아직은 좀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워낙 다양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디어 산업과의 협력 시스템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미디어 교육을 하는 측에 있어서 미디어 테크놀로지나 이런 산업들을 담당하는 쪽의 역할론, 책임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컨퍼런스가 지금 주제가 이 두 번째 세션 주제가 모두의 의한이라고 봤을 때 지금 산업의 역할들이 상당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이 아직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미디어 교육 강사 교육 및 교재 개발 체계성 부족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미디어 교육 강사들, 교사분들이 열정과 그다음 능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재교육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약점을 놓고 그다음에 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회라고 한다면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한국에서는 지금 학교 미디어 교육이 정책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2010년대 이후에 특히 각급 학교에서 지금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자유학기제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미디어 교육이 학교 속으로 지금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것은 큰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학교와 정부기관 간의 미디어 교육 협력도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큰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청자 센터 같은 데서 배양한 강사들이 학교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진행한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호 간의 협력 체제가 더 확산될 전망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논의들을 진행하면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가짜 뉴스라든가 또는 지능정보 사회의 어떤 문제, 필터 버블의 문제, 또 빅데이터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미디어 이슈로 등장하면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것, 이건 역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한국에서는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진행이 잘 되어진다면 한국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가 큰 폭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도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어떤 과제 부분을 무엇이 있을까를 정리를 해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는 미디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미디어 교육의 어떤 방향성이 퍼블릭 액세스, 그 다음에 미디어 시민의 어떤 자기 표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지금은 조금 이 패러다임이 미디어 시민, 디지털 시티즌으로서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화두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걸 통해서 미디어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이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미디어 교육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점인데, 이거는 물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철학이라고 한 것은 무슨 어떤 그 영구 불변하는 이론이나 뭐 어떤 개념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 미래의 이제 미디어 교육 방향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어떤 국가적 공감대 같은 것들이 도출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함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과제 또는 도전이라고 저는 분류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 교육의 대상이 이제 지금처럼 특정 연령층 또는 특정 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 생애교육 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특히 이제 그 미디어의 테크놀로지들이 어떤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층의 집단에게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크놀로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 교육은 굉장히 훌륭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그 시민사회의 어떤 역량,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미디어 교육의 역사적 배경이 되어왔고 지금 현재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미디어 교육의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디지털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 있는 미디어 시민의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미디어 교육 정책과 사업의 진행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상의 지금 제가 좀 짧게나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미디어 교육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미래 예측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현황 특징이라면 시민사회 기반, 지역의 확산에 대한 어떤 기반, 그다음에 공유나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 이러한 특징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래에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예측으로 하면 미디어 교육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또 미디어 어떤 기술 환경 이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 역량의 어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앞으로 정책적 대응 또는 아젠다로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시민, 지역, 산업 간의 네트워킹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교육 지금 관련 주체들이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부부터 시민사회까지. 이런 역할들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겠다. 전문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하나의 또 아젠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미디어 테크놀로지 변화에 대응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논의도 깊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가둬진 정체성이 아니라 좀 유연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책임 있는 미디어 시민의 어떤 주체적인 미디어 역량, 이게 위에서 가르쳐서 탑다운식의 교육을 통해서 함양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것들을 배양해 나가는 그런 디지털 시티즌의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서포트 시스템을 강화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오늘 컨퍼런스와 같은 글로벌 협력이라든가 또는 법적 서포트 그리고 연구로서의 서포트 이런 것들이 함께 지원 시스템을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한국 미디어 교육의 발전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런 아젠다들을 한번 제안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논의점들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미디어 교육 시기를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하시고 보통 보기 힘든 이렇게 수학 분석을 하셔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책 지원까지 해주셨는데요. 한국 미디어 교육을 진짜 종합 정리한 그런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는 안정인 교수님께서 앞서 발표하실 때 한국 미디어 교육의 강점이
시민운동과 함께 출발했다는 그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세 번째 발표를 맡으신 김서준 교수님은 학자로서 이론가뿐만이 아니라 실천가로서 시청자 미디어 운동의 항상 중심에 계셨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시는 내용도 미디어 교육에서 시민의 참여의 의미와 그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유익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원래 발표면에 없는 거 메모를 한 게 있었어요.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데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방금 소개받은 김서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 소개보다도 더 조금 신경 쓰였던 소개는 앞에 발표하신 안정림 교수님에 대한 소개였는데요. 미디어 교육 정책, 교육과 정책의 데모라고 하시는 분 다음에 제가 발표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디 있는 부분을 얘기해야 될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안정림 교수님이 말씀하신 발표문 중에 마지막 분에 보면 우리 사회 미디어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도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시민 또는 시민사회, 이것들이 지금 미디어 교육의 여러 부분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문 중에서도 그 부분에 좀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문을 준비한 건 이런 5가지의 순서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은 안정림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히려 약술한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히 넘어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또는 시민사회가 왜 중요한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례들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디어 교육이 한국 미디어 교육이 많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해야 될 지점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안정민 교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미디어 교육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또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초기부터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미디어가 하는 왜곡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자는 것이 시민사회가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출발점이었고, 그게 여전히 중요한 정신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시민사회가 미디어 교육을 선도했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디어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미디어 교육이 시작된 것은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으로도 비롯됐다고 하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미디어 교육 필수는 야기시켰지만 미디어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결국은 시장의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시장과 미디어 교육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상호 협조관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미디어의 정부 그리고 시장의 역할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정립되는 게 필요하겠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미디어 교육의 시작과 시민사회라고 얘기한 부분은 사실 아까 장례인 교수도 얘기하신 것처럼 종교단체나 시민단체가 일종의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87 민주화투쟁에 초색을 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초기에 미디어 감시와 방송사의 압력을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저항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퍼블릭 액세스라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단순히 저항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해질 수 있었고, 따라서 저는 그거를 저항에서 대안으로라고 하는 발전적 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방송법에 퍼블릭 액세스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에 기반이 되는 조항이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은 시민단체가 또는 언론운동단체가 미디어 운동에서 퍼블릭 액세스라는 시민들의 참여, 제작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강조했다고 봅니다. 1990년대 이미 언론개혁의 10대 과제에서 언론의 변화만이 아니라 언론에 직접 참여하는 퍼블릭 액세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바가 있죠. 따라서 미디어계에서 시민의 참여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을 이렇게 양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미디어 교육의 정신을 살려서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사회, 그럼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비판적 의식을 향상시키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는 저 정도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액세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미디어 교육의 전환점이 됐고, 그것이 현재 다음 발표를 하시게 되어 있는 KBS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KBS 시청자 제작 참여 프로그램의 지상파 시간을 할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퍼블릭 액세스라고 하는 시청자 운동에 우리 사회가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시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미디어 액트라든가 지역 MBC가 운영하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든가 또 문화부가 주도해서 지역에 14개의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들을 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봅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가와 시민 영역 간의 정책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뭔가 일이 진행되기 시작한 계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설립된 거죠.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시민 주도성이 있었다. 시민들이 필요성을 얘기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 저는 이런 방식들이 사실 계속 지속돼야 되고 많은 곳에서 그게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했고, 그리고 시민들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센터장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해서 결정하는 그런 설립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하다시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밑으로부터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매우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디어 교육이 이렇게까지 굳건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미디어 센터를 만든 사람들이 상위에서 하나씩으로 만든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뿔뿌리 운동부터 시작해서 만든 그 굳건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사실은 미디어 교육을 지금까지 유지해 온 거죠. 그런 대표적인 단체로 저는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는 앞에서 말했던 미디어 센터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조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특징은 자생성, 포괄성, 전문성, 확정성, 지역성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민사회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민사회의 현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교육이라는 게 조금 더 현장성을 가져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의 요구 수렴과 미디어 교육 목표 확산에서 현장성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더욱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시청자 미디어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한 미디어 센터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거죠. 시청자 미디어 재단도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시간도 바쁘고 그래서 잠깐 이런 걸로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현상이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울 마을 미디어 사업입니다. 서울 마을 미디어 사업은 사실은 미디어 교육이 주는 아니죠. 그래서 서울의 마을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어떤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건데, 왜 저게 중요하냐? 저는 그 마을 미디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마을이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디어 교육, 미디어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디어 교육이 왜 필요한가, 사회 미디어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바로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서울 마을 미디어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서울 마을 미디어 사업의 하나의 바로 서울시의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있었다라는 점들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하는 말로 시민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라는 걸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디어, 아까 안정진 교수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미디어 교육 지원법이라는 것이 법안 형태로 돼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노력했던 것에 비하면은 사실 좀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미디어 교육 지원법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저는 이 미디어 교육이 어떤 사회 흐름에 따라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좀 안정대로 갈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의 주체들이 모여서 모든 정책의 기본 내용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데 안정성, 그 다음에 미디어 교육의 내용은 아무리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디어 교육의 주체들이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독립성, 그리고 미디어 교육 지원 간에 이렇게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파열음들을 좀 줄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의 통합성, 그리고 국가가 비록 관여하지 않지만 사업자로서 책무를 가지고 정확히 지원해야 된다는 책무성,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의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바로 현장성입니다. 민간위원회 미디어 교육위원회, 미디어 교육의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에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디어 교육에 갖고 우리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추진위 자체도 사실은 시민 쪽 또는 미디어센터 협의회 쪽이 훨씬 더 노력을 해서 정치권을 끌어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시민 사회가 갖고 있는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미디어 교육의 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에 늘 이 사안에서 마무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촛불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시민사회 역동성을 확인한 바가 있죠.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안정진 교수도 우리 사회에 미디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중에 가짜뉴스 악플 같은 게 있었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사회가 역동성을 갖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역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그 교육이 사실은 학교 미디어 교육이 중요해서 그때 기반을 갖춰야 되지만 동시에 그것이 단절돼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학교를 지나서 사회에 들어와서 사회 미디어 교육이 강화돼야 되는데 사회 미디어 교육이 과연 제대로 기능하려면 뭐냐? 그거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틀과 이론에서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밑에서부터 실제 뭐가 필요하냐는 수요를 확인해내고 그 수요가 체계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민주도의 미디어 교육 강화, 시민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 많은 프로그램들에 제가 궁금한 건 참여는 어떻게 될까? 참여는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결국 시민사회가 미디어 교육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 미디어 교육에서의 시민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와 어떻게 미디어 교육의 연계성을 갖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미디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서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김서준 교수님이 실천과 연구를 같이 해오신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성공회대 미디어 콘텐츠 융합자율학부에 계신데요. 이 실천에 대한 사례를 들면 지금 민주언론 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방송 이사도 하셨고 언론정보학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김서준 교수님의 그 하신 말씀 이제 처음에 저항에서 대안으로 미디어 교육이 발전적으로 진보를 해왔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사례들 부산 미디어 센터를 포함해서 서울 마을 미디어 사업 등등 다양한 시민주도적인 사업들의 사례들을 쭉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끊임없이 계속 관통하는 것은 이제 시민의 자발성 그리고 시민의 어떤 민주적 역량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고민할 건가에 대해서 큰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발표는 이제 계속 우리가 협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협력의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인 공영방송 KBS에 계신 이동영 센터장님이십니다. 이동영 센터장님은 아주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맡으셨네요. 추적 60분, 일요 스페셜, TV 조선왕조실 등은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들이 많이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한국 PD연합회에서 미디어 교육 추진 위원장을 맡으셨고요. 2019년부터는 시청자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이동영 센터장님,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20분까지 끝내달라는 주최 측에 연락을 받고 내심 반가웠습니다. 제가 좀 여러 대가들 앞에서 좀 발표를 하니까 떨려서 일단 빨리 하겠습니다. 마샬 맥클루언이 일찍이 예전에 한 40년 전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현실화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느낀 게 지난 가을에 태풍이 3번 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재난 주간 방송사로서 태풍 재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시민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링링만 하더라도 17,000건, 타파나 미타 같은 11,000여 건의 동영상 제보가 있었습니다. KBS에도 시청자들의 제보가 본격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자 태풍 링링의 위력을 여지없이 담은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이 빗발쳤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실제로 재난 방송이 커다란 나무들도 풍부하게 강풍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견디지 못했고 주차된 생생한 차량은 화면들이 떨어진 건물 지붕에 폭격을 맞았습니다. 엿가락처럼 꺾인 전봇대가 건물을 이것은 덮치려 바로 하고 이제는 시청자가 단순히 수용자가 아니라 생산자이자 유통자로서 이제 뭐랄까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는 KBS는 예전에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이제 아드가 얘기했다시피 80년대까지 개발 독재로서 어떤 대중동원의 역할을 했다면 그때 시민운동들이 탄생하고 지금 여태까지 미디어 교육운동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공영방송은 공론장으로서 나름대로 균형 역할을 하면서 KBS만 하더라도 신뢰도와 영향력을 1위로서 굳건히 한 20년간을 지냈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크게 미디어 지형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상업자본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포털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이 미디어 시장을 성도하게 됐습니다. 역시 법도 공영방송에 불리하게 지금 세팅이 됐고요. 그래서 공영방송 도달률과 영향력이 축소되고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이 위축됐습니다. 그런 결과 굉장히 많은 미디어들이 생겨나고 콘텐츠들이 많아졌지만 한국의 언론의 신뢰도는 OECD 최하입니다. 언론의 신뢰가 적어지면 사회적 자본, 사회적 믿음도 적어집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서로 믿는 게 167개국 중 142위입니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그러니까 언론이 신뢰가 떨어지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심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KBS는 미디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최근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라든지 9시 뉴스 팩트 체크를 한다든지 일반 교양 프로그램으로 가짜뉴스 방지법에 토론한다든지 전통적인 이제 TV 평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2012년부터 한 약 7, 8년간 한 약간 7,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경기도에서 교육을 했고 최근에 이제 그것이 이제 예산 문제로 중단되었고 최근에 다시 미디어 체험 교육을 시작했고 이제 변화포를 이제 개선해서 한 주에 100명씩 미디어 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로 바로 있는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한 2,000명 정도 올해만 이렇게 지금 인천 미디어 시청자센터하고 같이 하고
여기 이제 지역국의 우리 지역 미디어 센터와 함께 KBS 지역국과 어떻게 이 미디어 교육을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런 것들이 아까 계속 지속되었듯이 예산이라든지 지속적인 어떤 체계적인 제도가 없어서 아주 단발적이고 그 행사성으로 끝나는 위험이 많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하다시피 왜 공영방송이 이 미디어 교육을 관심이 있느냐, 이것은 아까 독일 사례 툴씨도 얘기해줬고 호주나 지금 캐나다에서 했지만 역시 BBC에서도 시민성과 시민사회 공동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BBC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신장시켜야 된다라는 이사회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This is weird, isn't it? 정부 No, still weird. 이들이 But if there's a report about where I live or what I do, 여러 It 가지 usually sounds like this. 병 리포터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젤라 졸리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세계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BBC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BBC의 전통적인 기능이 정보와 교육과 오락이라면 지금 현대적인 어떤 공영방송에 살아갈 길은 역시 시민성과 보편성과 고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현대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인데, 이 부분에서 공영방송이 미디어 교육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BS도 이제는 방송의 영역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공공 서비스 미디어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시청자 부분에서 시청자 참여 허락 제작, 그다음에 개방과 공유 서비스 확대. 그래서 특히 미디어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지금 이 시청자 미디어부라고 새롭게 부서를 만들어서 미디어 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읽은 책 중에 데이비드 버킹엄 교수의 미디어 교육 서한이라는, 요새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국어로도 번역을 했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가짜 뉴스의 해결책은 그냥 단순히 어떤 체크리스트를 갖는 게 아니라 진짜 심도 있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육들을 계속 해나감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적 접근으로보다는 사회적 제도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 역시 최근에 설리 씨나 구하라 씨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불링 문제도 단순히 사람들이 이건 좋다 나쁘다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미디어 기업들이 어뷰징 기사를 이렇게 남발하고 왜 클릭 유도를 그렇게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산업적인 이해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미디어 교육이 성공하려면 법률과 함께 교육과 캠페인과 이런 사회적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역시 소셜 미디어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인터넷 같은 것도 기본 공공재로 인식을 하고 여기에서 세금 부과를 하고 거기에 나온 재원을 가지고 믿을 만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미디어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인력 양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구글과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도 분명히 편집 책임을 부여를 하고 개인정보의 어떤 사용에 있어서도 교육이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사회적 기관들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미디어 기업 등과 동등하고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BS에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든지 전국
경제센터 협의라든지 뭐 여기 여러 지금 오늘 MIL 주관을 같이 한다든지 최근에는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미디어 교육에 성공을 하려면 큰 틀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영국의 어떤 말 중에 하나 굉장히 인상에 깊었던 구절이 있는데,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건데, 이게 think big, start small.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만 작은 단위에서부터 하나하나의 현장에서부터 하나의 협력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전체적인 뭐 물론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법 개정 전이라도 하나씩 파트너십을 이루어감으로써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이 좀 양극화된 그리고 굉장히 혐오 발언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는 많은 사회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인의 그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발표자들 다 앞쪽으로 좀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표해주신 이도경 팀장님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연구는 주로 교사학습 자료개발이라든가 단기적인 정책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시민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증거 기반적인 미디어 교육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문적 연구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네, 굉장히 전문가가 주신 질문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미디어 교육 영역에선 저는 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생각해온 것이 100% 학술적이어도 안 되고 완전히 또 현장 중심이어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만나야만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특별히 저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학술계에서 논해지는 그런 추상적인 담론들이라든가 추상적인 이론의 어떤 그런 연구들이 물론 중요한데, 이게 현장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지금 독일의 사례에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그 연구나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진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질문 주신 분이 너무나 이렇게 작은 규모의 그런 연구들만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셨다면, 또 그건 그 나름대로의 고충 때문에 현장에서 당장 교사나 강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요청하는 사례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연구들도 필요하고, 또는 이렇게 큰 틀에서 우리의 어떤 하나의 철학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역에 또 연구도 하시고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정책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나 이런 데서 물적 자원을 대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무엇이 필요한가를 제일 잘 알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장이나 그것을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장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디어 교육 지원법 법안을 보면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체계적으로 그럴 수 있는 소통의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고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일 급한 게 미디어 교육 지원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제 미디어 교육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미디어 교육의 내용과 그리고 확산을 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들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에 이도경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많은 미디어가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오히려 수가 늘어날수록 신뢰도는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만한 어떤 상업적인 어떤 이익에 좀 자유로운 공영방송 모델이 그래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신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시간에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우리가 시적절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골라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특히 공영방송이 공론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기능하게 하는 어떤 역할과 동시에 어떤 시민성을 이제 키워내는 역할이라면 좀 미디어 교육하고도 공영방송의 역할하고 또 맞닿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또 보편성, 그러니까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그 정보에 참여할 수 있게 참여하고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공영방송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는 않고 또 뭐 박희영 교수도 얘기했지만 뉴미디어가 계속 나오지만 그래도 올드미디어도 굉장히 강력하게 상당한 큰 일정된 포션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컨퍼런스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독일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기관 간이나 뭐 그 주체 간의 젤러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질투 저희도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기관별로 이제 성과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도 있고 더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그 미디어 교육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한층 어떤 그 모습, 현상 이런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도 보여지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개별의 어떤 그런 미디어 교육들을 막 활성화해서 더 깨어있는 시민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초점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함께 모여서 뭔가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어떤 정치적 그런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면 지금 굉장히 산업적 이슈가 중요하고 상업성이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근데 상당히 지금 미디어 자체가 거대 미디어에서 1인 미디어라든가 작은 미디어로 가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거대 미디어를 감시하고 저항하고 했다면 지금 1인 미디어는 누가 감시를 해야 하나 그래서 상당히 개인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것들을 하나의 큰 목소리로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는 것들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맞닥뜨리는 아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계속 이 논의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관 간 또는 뭐 주체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디어 교육은 사실 상당히 파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나의 큰 힘으로 움직여내야 가는 것들이 큰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큰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아직 간단한 그 뭐랄까 도덕 같은 말을 하나 좀 드리면 사실은 협력을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소통이라는 거는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노력을 들여야 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게 잘하면 빨리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런 지금 미디어 교육은 성장도 했지만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더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위 진영의 노력 갖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분업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작업들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이크 든 김에 KBS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그냥 아까 들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뭐 방송이나 신문이 지금 다 영향력이 많이 축소됐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매체입니다. 미디어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 교육이 해러 나가서 시청자 센터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 미디어 교육이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광고 하나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기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경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그 모든 패널 혹은 오늘 참석하신 연구자 혹은 또 정책 관련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사실 독일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셜 미디어상에 허위 정보를 처벌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 기반에는 혐오차별과 같은 그 인권과 관련된 혹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던 거거든요. 이 지점에서 사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청자팀, 시청자센터와 보도국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조금 더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 그 보도국의 보도에 대해서 시청자 청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시청자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최근에 조사를 해서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시청자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지금은 그 권고문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사장이 권고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보도국에서도 그걸 받아서 각종 개혁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속 그 어쨌든 설명 책임 공영방송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공영방송이 살 길이라는 걸 저희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분 연사님과 또 좌장 황영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도 얻으면서 또 동시에 새로운 과제들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4시까지 저희가 15분이군요. 휴식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스트레칭 하시고요. 다가와 그 차가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행사 준비를 위해서 그 15분 내 시간 동안 리허설이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의장 내가 상당히 좀 어수선하고 시끄러울 수 있으니 가급적 모두 나가셔서 다과와 그 차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갖고 계신 짐을 잊지 말고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